더러운 물을 마시라고? 후진국 한국의 물을 먹고 탈이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여기 한국의 물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수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 후 방문한 청계천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렸을까요? 한국인조차 잘 모르는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스미스입니다. 저는 지금 40살이고 미국 연합환경청에서 수질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물 샘플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미국에 점점 심각해지는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수년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환경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기반 시설도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좋지 않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냥 잘 포장된 마케팅일 뿐이죠. 뉴스에서 한국의 환경적 성공 사례가 언급될 때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에 갈 연구팀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상사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수질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들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폴더를 만지고 싶지 않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기서 유용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성공 이야기는 아마도 과장된 거겠죠.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회의적인 시각이 우리가 정직한 평가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게다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들에 둘러싸인 채 아파트에 앉아 여전히 이 임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저와 함께 여행할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구부서의 조나단 테일러, 저처럼 수질 전문가인 사라 윌리엄스, 그리고 기술 분석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밀러였습니다. 내일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현장 학습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목소리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커피숍에서 제 팀원들은 저보다 더 신나 보였어요. 조나단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깨끗한 물로 유명하지 않나요? 흥미로울 수 있겠는데요. 멀리서 보면 홍보 캠페인이 뭐든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의심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빈 약속들과 연출된 시연들만 기대하고 있어요. 사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저는 그저 그들의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여과 시스템이 꽤 발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낙관론을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여행이 시간과 정부 예산의 낭비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덜 발전된 나라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곳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 관리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까지의 11시간 비행은 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더 길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수자원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와 기사들을 검토하며 설명된 각각의 성취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이번 주가 진짜 생각을 감추고 공손하게 웃기만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놀라게 한 첫 번째 것은 공기였습니다. 대도시치고는 예상보다 맑았어요. 첫인상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저는 너무 쉽게 감명받지 않기 위해 서류 가방을 방패처럼 꽉 쥐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기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환경부의 박재훈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환영하는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탐험하는 동안 제가 안내를 맡게 될 것입니다. 홍보 자료 너머를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밴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것일 거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마지못해 시작된 여행이 환경관리, 공공기반시설, 그리고 제 깊이 뿌리박힌 편견에 대한 모든 이해를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밴이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넓고 흐르는 강 근처에 멈췄어요.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이 한강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도심 강들이 오염으로 인해 불쾌한 냄새를 풍기곤 하는데 여기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연 자원 중 하나입니다. 박 박사가 반짝이는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놀곤 해요. 강가를 따라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담요 위에 앉아 소풍을 즐기는 커플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물가를 따라 이어진 길에서 낚시를 하고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마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정말 좋네요. 저는 열정 없이 말했습니다. 한강이 항상 이렇게 깨끗했던 것은 아닙니다. 30년 전만 해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마도 환경 문제를 숨기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다음 목적지는 더욱 놀라웠어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복원된 하천인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박 박사는 예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에 대한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고가 도로 아래 콘크리트로 덮인 더러운 수로였던 모습이었죠.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작은 폭포와 은행을 따라 푸른 식물들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계단에 앉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이 하천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2003년에 우리는 이곳을 드러내고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적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했죠. 저는 하천 가장자리를 걸으며 결함이나 이 모든 것이 그저 전시용이라는 징후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물은 정말로 맑았고 얕은 부분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천 주변의 기온은 주변 거리보다 눈에 띄게 시원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싼 프로젝트를 지지하도록 설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박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공사 기간 동안 고객을 잃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우리는 수백 번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우려를 경청하고 계획을 조정했어요. 기술적인 도전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보다 해결하기 쉬웠습니다. 이 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미국에서는 환경 문제를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한 채 과학과 공학에 초점을 맞추곤 했죠. 정오가 되자 저는 배가 고팠지만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마다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점심을 위해 전통 식당에 들어갔을 때 채소가 들어간 건강한 닭고기, 수프와 다양한 작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이 왔어요. 박 박사가 무심코 이 식당도 서울의 대부분 식당과 마찬가지로 요리에 일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언급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필터나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필요 없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160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대부분의 생수 요구 사항보다 더 엄격하죠. 제가 의심스러워 보였는지 그는 우리 테이블에 있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가 제안했어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마지못해 잔을 받아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필터링 없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화학적인 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날 것을 예상하며
조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은 완전히 맑고 냄새가 없으며 상쾌했어요. 놀라신 것 같네요. 박 박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저는 다시 한 모금 마시며 인정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회의적인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암사 정수장을 방문했어요. 이 거대한 시설은 매일 170만 톤의 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인공지능이 조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문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검사하는 실험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완벽한 물을 기대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여성 과학자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초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리는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의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라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생각은 불편했고 거의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욕실 수도꼭지를 열고 유리잔에 수돗물을 채웠어요. 심호흡을 한 후 물을 모두 마시고 다시 채웠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맛이 났어요. 집에서 사 마시는 생수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 박사는 이제 단순한 안내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논쟁이나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보여주고 제가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있게 했을 뿐이었죠.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이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수년간 지녀왔던 확신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깨끗한 한강, 복원된 청계천, 그리고 놀랍도록 좋았던 수돗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밴이 서울의 아침 교통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출근을 서두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커피를 사러 멈추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눈여겨본 또 다른 점이 있었어요. 거리가 놀랍도록 깨끗했던 거예요. 공공 쓰레기통이 많지 않네요.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박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제대로 분리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어요. 모두가 공유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이해하고 있죠. 이 생각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미국에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안물 재생센터였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하수 처리장을 예상했어요. 외딴 곳에 있고 냄새가 나며 산업적인 느낌의 시설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치 공공공원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풀밭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처리 시설이 어디 있나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위에 서 있어요. 모든 것이 지하에 있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시설은 매일 수백만 갤런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건물로 들어갔고 직원들은 방류하기 전에 냄새를 제거하고 거의 음용수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첨단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하수 처리장 근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바꿔놓았네요.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시설이 필요악으로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생활에 통합되어야 하죠. 제 머릿속은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처리장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체인링크 울타리,
경고 표지판,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 대해 불평하는 이웃들. 만약 우리가 다르게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하루가 계속되면서 제 저항은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각각의 새로운 장소는 환경관리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역은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건조한 시기에 물을 절약하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 있었어요. 심지어 도시의 쓰레기 수거 트럭도 밤에 조용히 운행하는 전기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조나단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의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집에서 복제하고 싶은 시스템에 대해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사라가 한 프레젠테이션 중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전에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 기관 전체의 한국 환경관리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우는 것을 막았던 걸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 지역 수질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천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간단한 키트로 테스트하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경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센터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우리 기기가 감지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한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의 깊게 물 샘플에 라벨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3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밴 안에서 저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예요.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환경관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도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며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기관에 우리가 환경 문제에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마치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 실수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일에 대한 생각, 어쩌면 제 전체 경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조나단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15분 후에 호텔 로비에서 팀 미팅 어때요? 저는 네라고 답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팀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발견의 여정에서 제 동료가 되었어요. 함께 우리는 새로운 이해로 가는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호텔 로비는 조용했어요. 사라와 데이비드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1분 후에 합류했어요. 우리는 편안한 의자가 있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열정적으로 말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보통 우리 팀에서 가장 신중한 멤버였거든요. 기술은 인상적이에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와의 통합이 그들의 시스템을 그렇게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나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환경보호는 정부 기능만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팀 리더로서 제 의견은 무게가 있었어요. 예전에 엘리자베스라면 우리가 본 것을 무시할 이유를 찾았을 테고 오랫동안 고수해 온 믿음을 보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 맞아요.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일반적으로 환경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교훈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과 흥분은 제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배운 것과 미국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적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과 경직된 사고였습니다. 그날 밤늦게 제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발견을 가져올 텐데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제가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일주일 전에 짐을 풀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우리가 귀국하기 전 마지막 방문 일정을 마련해 두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박한 건물 안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수질 검사 장비, 지도, 컴퓨터 화면이 있는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한 노인분이 매주 근처 개울에서 어떻게 물 샘플을 수습하는지 보여주고 계셨어요. 중학생 그룹은 최근에 복원된 습지로 돌아온 야생동물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어떻게 그녀의 동네가 단 1년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80%나 줄이기 위해 조직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 환경 성공의 핵심입니다. 박 박사가 분주한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부 정책과 기술은 중요하지만 시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으로 취급했어요.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여기서는 환경보호가 지역사회 구조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작은 가족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주인은 자랑스럽게 지역에서 나는 제철 재료만 사용하고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조차 환경적 책임은 후속 조치가 아닌 우선 사항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박 박사가 직접 물었어요. 이제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점이 바뀌셨나요?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팀원들이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최고의 시련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제 자존심은 어떤 비판이라도 제 원래 견해가 타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가치 있는 것을 거의 찾지 못할 것이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인정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여기서 본 것들은 한국에 대한 제 의견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환경 관리 자체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박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증거를 접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강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특징이죠. 그의 친절한 말씀이 제 당혹감을 덜어주었어요.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우리 팀은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보고서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기술, 정책, 사회적 참여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관의 미국 문화와 조건에 맞게 조정된 몇 가지 한국의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들을까요? 사라가 우리 일을 마치면서 물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박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보는 것만이 믿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에서 박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의 인내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단지 수자원 시스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방문해 주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국경을 넘어 우리의 지식을 공유할 때 항상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긴 비행 중에 저는 창밖으로 아래에 펼쳐진 광활한 태평양을 바라보았어요. 물은 대륙을 연결하고 마치 우리의 공유된 환경 도전 과제가 우리나라들을 연결하는 것처럼요. 제가 배운 것을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상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항할 것이에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도전할 때는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강력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지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미국을 향해 하강하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제 나라를 보았어요. 우리의 강과 도시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지 문제만이 아니라 가능성도 보였어요. 이전에는 오염과 실패만 보았을 곳에서 이제는 변화의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저는 환경보호청위원회 앞에 서서 우리의 발견과 권고 사항을 발표했어요. 일부 관계자들은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한 선임 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거기서 작동하는 것이 여기서도 반드시 작동한다고 할 수 없죠. 단순히 그들의 방법을 복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원칙은 보편적입니다. 시민 참여, 통합 계획, 그리고 환경시설을 필요하게 아닌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일부 권고 사항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디트로이트에서 청계천 모델을 사용하여 작은 도시, 개울을 복원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교들이 수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처음부터 프로젝트 계획에 참여했어요. 한국 여행 6개월 후 저는 박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우리의 디트로이트 프로젝트 사진을 보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기쁘게 세부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제 나라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론자가 아닌 물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의 발표자로서요.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미국 지역사회에 적용하면서 얻은 성공과 도전을 공유했어요. 박 박사는 제가 발표하는 동안 앞줄에 앉아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발표 후, 우리는 다시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첫 방문 때처럼 아이들이 얕은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함이나 가짜 징후를 찾는 대신 여기서 이루어진 아름다움과 성공을 감상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동안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환경보호는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편견을 극복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심에서 이해로 가는 제 자신의 여정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면했던 가장 큰 오염은 강이나 공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편견과 닫힌 사고 방식의 형태로요. 그 오염을 정화함으로써 저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해결책, 그리고 우리의 공유된 환경 도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제 자신을 열었습니다. 제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청계천의 맑은 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제 가장 큰 발견이 물 관리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열린 마음의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가장 큰 오염은 때로는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엘리자베스처럼 용기를 내어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다른 문화와 방식에서 배우는 열린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